2020년에 2020년에 이제 아마존에서 발표한 딥 AR이라는 모델을 이제 발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률적 개념을 도입한 시계 열측 모델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이 모델을 발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백그라운드입니다. 일단은 딥 AR 모델은 일단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어, 기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면은 일단 순환 구조를 의미하는데 이전 시점의 셀의 상태를 다시 가져와서 그거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RNN이 있었는데 이 RNN을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에 의해서 장기 의존성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LSTM이 그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고 게이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또 likelihood 펑션, 그러니까 가능도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능도 함수라고 하면 그 주어진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관측된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을 모델링을 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px는 이제 모수가 세타일 때의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가능도 함수는 이 확률 분포를 통해서 이제 모수가 세타일 때 x가 발생할 확률을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능도 함수에 관련된 ML이라는 이제 최적화 방법이 있는데 이 MLE는 확률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주어진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소식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최적화 방법은 보통 모델을 최적화할 때 자주 사용하는데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서 관철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을 구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가능도 함수의 ML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자면 이 MLE는 다음과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보수가 세타일 때 x1, x2, x3 이런 x 값이 발생할 확률들을 전부 곱해서 가능도 함수가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분포에 한해서 이 MLE를 이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가우시안 가능도 함수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가우시안 가능도 함수는 이제 정기분포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제 모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능도 함수를 최적화함으로써 이제 최적화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 것이 이제 가우시안 가능도 함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등장하는 음이항 분포 가능도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음이항 분포는 이항 분포와 유사한 개념인데 역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일단 이항 분포는 총 시행 횟수가 고정인 상태에서 이제 n번 시행하면은 몇 번 성공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음이항 분포는 성공 횟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n번 성공하려면 몇 번 시행해야 하는가를 모델링을 한 이제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음이항 분포 가능도 함수는 이제 밑에서 보시는 것 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을 찾는 것으로 이제 최적화가 이제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 샘플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표본 추출 방식인데 일단 반복된 무작위 추출을 이용을 해서 함수의 값을 근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사용을 해서 확률적인 현상이나 이제 불확실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근사적인 해를 찾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큰 문제에 적용하기 적합한 이제 샘플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확률 분포에서 랜덤 샘플을 생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몬테카를로 샘플링 이전에는 일단 주어진 확률 분포가 있어야 되고요. 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랜덤한 값을 생성을 하고, 이제 이 샘플을 활용을 해서 뭐 다른 곳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정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평균을 내서 네, 최저값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이 딥 AR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현재 사용되는 시계열 예측 모델들은 이제 단일 또는 적은 수의 시계열만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들에서 이제 각 시계열 모델의 파라미터들은 각 시계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계열 모델을 전부 다 고려해서 파라미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계열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로 안에 있는 값들로 이제 그 시계열의 파라미터가 이제 계산이 되는 방식인데요. 어, 보통 이제 많은 예측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실무에서는
데이터별로 모델을 직접 선택하는 그런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수천 개 또는 수백만 개에 관련된 이제 시계열을 기반으로 예측하는 모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수많은 시계열을 기반으로 예측함에 따라서 이제 모델과 공변량은 여기서 피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변량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 강도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시계열 수가 크게 늘기 때문에 시계열 간 이제 크기 차이가 굉장히 분산이 커지죠. 그리고 시계열들의 분포가 상당히 비대칭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이제 실생활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파월러 분포를 많이 보이는데요. 이 파월러는 한 수가 다른 수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파월로 자체는 이제 스케일 프리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케일 프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구간이든지 간에 똑같은 이제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 프리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 대학의 하위 그룹을 나눠서 별도 모델을 학습을 하더라도 이제 나누기 전에 보였던 데이터셋의 분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분리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주요 공헌을 두 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확률적 예측을 위한 RNN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RNN의 한 종류인 LSTM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횟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의미양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시계열 데이터들의 이제 아까 말했던 스케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한 몹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실생활 데이터셋에 적용을 함으로써 실제로 정확한 확률적 예측을 이 모델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실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딥 AR이 기존 모델들과 비교해서 가지는 강점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은 모델이 시계열 간의 계절적 행동 그리고 공변량에 대한 종속성을 학습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기존에는 시계열별로 독립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간의 이제 공변량 등을 종속성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그룹 종속적 행동들을 포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직접적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 AR은 몬테카를로 샘플 형태로 이제 확률적 예측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에 대응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 시계열들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타겟 아이템과 유사한 항목들을 이제 포함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혀 이력이 없는 항목들이더라도 유사한 항목들의 행동들을 이제 학습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예측을 이제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기존의 단일 항목 예측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우시안 노이즈를 보통 많이 기존 모델들에서 사용하는데 이 모델의 경우에는 가능도 함수를 가우시안 노이즈로 가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능도 함수, 그냥 likelihood 펑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likelihood 펑션을 선택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델 구조는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뉩니다. 여기서 ZIT는 이제 그러니까 시계열 I는 항목 아이템 I의 시계열입니다. 그리고 시간 T. 그래서 ZIT는 해당 항목의 T 시간대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는 coveragero features이고요. 그리고 P는 이제 보시면은 T0부터 T까지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 첫 1부터 이제 예측 시작 시점이 T0라고 하면은 예측 시작 시점 전까지의 값들과 이제 공변량이 주어졌을 때에 이제 예상되는 이제 예측 범위의 확률 분포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디셔닝 레인지가 이제 인코더에 입력이 되고 프리딕션 레인지가 디코더에 입력이 돼서 컨디셔닝 레인지가 보통 학습을 하는 레인지고요. 프리딕션 레인지가 그 컨디션 레인지에서 받아온 값들로 예측을 생성을 하는 범위입니다. 모델 분포 함수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MLE와 같이 이제 가능도 함수의 이제 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능도 함수는 이제 네트워크의 출력을 사용해서 계산이 되고 네트워크 출력 함수는 이제 이전 시점의 정보들과 현 시점 입력을 포함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어토리그시브하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인코더이고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입력 범위는 컨디셔닝 레인지
아까 말했듯이 컨디션 레인지를 입력받아서 이제 이전 시점 정보와 이제 현 시점 입력을 전달을 하고 LSTM 셀은 이제 출력을 계산해서 다음 시점에 네트워크에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히든 셀에 히든 셀로 이제 보시면은 3번, 그러니까 다음 가능도 함수에다가 이제 우도를 전달함으로써 이제 가능도 함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점에서 예상되는 분포를 이제 계산하기 위한 우도가 계산돼서 넘어가면은 그걸로 이제 가능도가 계산이 되고, 이와 같은 과정 1, 2, 3번이 이제 시점이 이제 지나갈 때마다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 부분인데요. 그 디코더 학습 부분은 모델 그 논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예측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일단 프레딕션 레인지를 입력을 받아서 디코더가 이제 예측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디코더와 인코더가 동일한 방식으로 되고, 이제 이 논문상에서도 디코더와 인코더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에서 히든 스테이트를 그대로 디코더로 받아와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입력만 다르게 되고, 이 그림은 예측 과정인데, 학습 과정의 디코더는 교사 강요 방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교사 강요 방식, 그러니까 티칭 포스란 무엇이냐면은, 보통은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예측값을 생성을 하고 그 예측값을 다시 입력으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원래는 예측할 땐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이 값을 실제 값으로 넣어서 이제 학습을 더 원활하게, 더 정확하게 하려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예측 같은 경우에, 디코더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 예측하는 과정에서의 디코더는 여기 그림과 같이 예측 값들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못으로 가능도 함수를 계산을 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통해서 예측 값을 계산을 하고 이 예측 값들을 다음 시점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도 함수를 여기서 이 논문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가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가능도는 노이즈 모델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값의 가능한 분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에서 가능도 계산에 필요한 이제 세타, 우도가 전부 계산이 됩니다. 평균과 분산이 전부 계산이 되고요. 이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 펑션에서는 이제 평균과 분산이 어, 평균은 그 선형식으로 계산이 되고, 이제 분산은 선형식에다가 이제 소프트 플러스 펑션을 적용해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거티브 바이너미얼 음이항 가능도 함수는 둘 다 소프트 플러스 펑션을 이제 거쳐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논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를 탐색을 하는 거고, 이 파라미터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와 이제 세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최대화하는 것과 이 가능도 함수의 로그를 씌운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최대화하는 것은 이제 같기 때문에 이제 계산 편의상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확률을 전부 곱하는 식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이제 로그를 씌움으로써 전부 더하는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은 이제 i가 n까지 있다, in 이렇게 시그마가 있는데 n은 항목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고려하는 이제 유사한 항목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의 모든 가능도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이제 파라미터의 기울기에 대해서 다들 아시는 SGD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게 되고, 각 아이템들의 원본 시계열로부터 이때 학습은 각 아이템들의 원본 시계열로부터 다수의 학습 객체들을 생성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학습 객체들을 생성하는 방식 또한 이 DeepAR에서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인스턴시스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이제 학습 객체를 무작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그 녹색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테스트용 데이터셋이고 오른쪽이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인데,
이 트레인 데이터 셋에서 이제 학습 객체를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빨간색 선이 학습 객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빨간색 선에서 오른쪽 부분이 이제 컨디셔닝 레인지, 왼쪽 부분이 프레딕션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컨디셔닝 레인지를 학습하고 프레딕션 레인지를 이제 예측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학습 객체를 무작위로 선택하면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때 특징이 있는데, 그 컨디셔닝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색선 부분보다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점이 이제 보유한 시계열 데이터의 시작점보다 뒤에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가 보유한 데이터가 2013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더라도 이제 2012년 12월 1일부터 이제 그 컨디셔닝 레인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개월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 1개월간의 공백을 전부 0으로 패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델들은 이제 새로 시계열이 들어왔을 때의 행동을 이제 다른 시계열들의 공백량을 전부 고려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새로 시계열이 들어오는 행동들까지도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딕션 레인지는 당연히 보유하지 않은 시계열 범위는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스케일 핸들링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기회기적 특성과 이제 스케일 문제인데요. 이제 입력값과 이제 네트워크 출력값, 그러니까 이전 시점 값들은 이제 다음 시점의 예측값들과 스케일이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네트워크 내의 비선형성은 이제 제한된 작동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스케일이 직접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이제 제대로 반영을 학습 과정에서 이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별도의 수정 없이는 이제 네트워크에 먼저 입력 스케일을 적절한 범위로 수정한 뒤에 이제 출력이 나오면은 그걸 다시 역전시키는 방법을 네트워크가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본 논문에서는 스케일 팩터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 값을 이제 항목별로 VI라는 스케일 팩터로 나눈 뒤에 출력할 때 다시 그냥 VI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했는데요. 이때 스케일 팩터를 이제 선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본 놈에서는 그냥 시계열 평균값을 활용을 해서 이제 스케일 팩터를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음으로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파워 러 디스트리뷰션은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네, 있죠. 그래서 제안하는 모델은 훈련 객체를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학습하는 확률적 최적화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작은 시계열은 이제 선택되는 비중이 되게 드물기 때문에 해당 시계열에 대해서 언더피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 상황, 그러니까 아마존의 수요 예측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수요량이 높은 품목과 낮은 품목은 이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품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요량이 높은 품목의 시계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수요량이 높은 품목은 비교적 수가 적기 때문에 선택이 드물게 되면 언더피팅이 초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목표상 이 수요량이 높은 품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논문에서는 가정 샘플링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샘플을 균일하지 않게 샘플링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윈도우는 그냥 트레이닝 인스턴스를 설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훈련 객체를 설정할 확률을 스케일 팩터에 비례해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스케일 팩터가 크면 선택 확률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스케일 팩터가 크다는 소리는 그 수요에 대입해서 봤을 때는 수요가 크다는 소리는 수요가 큰 품목이 파월러에 의해서 적기 때문에 선택 확률을 높여야지 이제 언더피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 팩터에 비례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으로 넘어가면 사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고요. 이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셋마다 이제 LSTM, 노드 수, 뭐 출력, 임베딩 차원 이런 값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드 서치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모델 피팅과 성능 평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녹색 선으로 구분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이 나눠져 있는데, 이 트레이닝 셋의 90%로 핏을 하고 10%로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성능 평가는 이제 0.5 리스크, 0.9 리스크, ND, RMS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고요. 베이스라인 모델들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1, 2, 3, 4번은 기존에 있던 방법들이고 이제 5번과 6번은 이제 기존 방법들에서 이제 그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을 했을 때, 음이양 분포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첫 번째는 이제 입력 및 출력 스케일 조정을 하고 가중 샘플링 하지 않고 다음은 이제 가중 샘플링 하지 않고 스케일 조정도 하지 않는 비교군을 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로 아까 했던 0.5 리스크, 0.9 리스크는 이제 확률 구간을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제 주어진 분위수에 대해서 관측값이 예측한 구간 안에 속할 확률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0.9 리스크는 모델이 90% 신뢰 수준에서 예측한 구간에 이제 실제 관측값이 속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측 구간 자체를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ND와 RMSE는 구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예측 지점을 평가를 합니다. 네, 예측 결과 이제 딥 AR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기존 모델들보다 성능이 다 향상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지점을 그 예측하는 포인트 포러게스트에서도 어, 네, 기존의 맷팩트라는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EC라는 그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이제 딥 AR로 예측을 한 결과인데요. 이때 파란 선은 이제 중위값인데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제 이 네 가지가 전부 아이템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이 아이템별로 이제 전부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400이 맥시멈인데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6이 맥시멈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란 선 중위값들이 나머지 그 스케일이 작은 것들은 다 0으로 되어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80%그 실내 구간 안에 대부분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모델인 ISSM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빨간색 선과 빨간색 이제 범위가 이제 ISSM에 이제 해당을 하고 이제 검은색 선이 이제 실질값에 해당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색 ISSM은 언뜻 보면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일자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실체값을 이제 제대로 그 디테일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란색 점선과 이제 파란색 범위를 보시면은 이제 디테일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도 이제 ISSM과 Deep AR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이 모델을 그 확률 분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ISSM에 비해서 이제 Deep AR 모델이 대각선에 좀 더 가깝고 이제 Deep AR 셔플드가 이제 Deep AR보다 이제 대각선에 좀 가깝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Deep AR이 ISSM보다 더 확률 분포를 더 잘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고 딥 AR 셔플드가 뭐냐면 딥 AR의 시계열을 섞어서 예측을 한 건데 이를 통해서 딥 AR이 시계열의 순서를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예측법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최첨단 예측 방법과 비교해서 현저한 정확도 향상을 보이고요. 이제 딥 AR 모델은 이제 전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이제 글로벌한 모델을 한 번에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 변동과 속도가 이제 스케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스케일 기반 샘플링을 통해서 다양한 스케일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정확도의 보정된 확률 예측을 생성하고 이제 불확실성을 전부 고려한 복잡한 패턴 또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각 데이터셋을 따로 이제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몬테카를로 샘플링 할 때, 네. 이 확률 분포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몬테카를 예측을 할 때 예측 결과를 확률 분포로 나타내요? 네, 네, 확률 그 예측할 때 두 불확실성 번째죠.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실험에서 첫 번째 실험 지표는 알겠는데 단일 지표? 그러면 단일 예측 지점? 단일 예측 지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와요? 예측 자체가 확률 분포로 나오죠. 아, 그 몬테칼로로 랜덤으로 샘플링한 값들을 이제 평균해서 단일 예측 값으로 만들어서 평균. 이제 네, 예측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부분 전체적으로 확률적인 예측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확률적인 예측이라는 게 그 확률 예측을 할 때 몬테카를로 샘플링 하겠다라는 게 전부인가요? 아, 그거에 더해서 트레이닝 인스턴스를 이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무작위로 조정을 그거는 원래 무작위로 선정을 하는데 무작위로 선정하는 대상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대상의 특징은 그러니까 지금 저기 트레이닝에 사용된 인스턴스 자체가 확률 분포를 가져가잖아요. 어,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무작위로 선택하는 거는 뭐 랜덤 샘플링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기 지금 인스턴스의 구성을 저렇게 그러니까 시계열이니까 컨디셔닝 타임 시리즈와 프레디션 타임 시리즈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네, 기존 모델과 특징적인 건 그것과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기존에는 그 네트워크에서 바로 예측값을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샘플링을 거쳐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다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예측을 할 때 그런 거죠. 학습할 때도 그래요. 근데 학습할 때도 이제 이렇게 가능도를 계산하고 이 가능도를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로그를 씌운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파라미터 SGD로 이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도. 네, 이건 예측에 대한 아키텍처인데 학습도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학습 같은 경우는 그 여기서 그 예측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력 값으로 실제 값을 넣는 거 그것만 다르고 이제 똑같습니다. 네. 저기 샘플링하는 거죠. 시별 예측도 이런 식으로는 부작용도 하잖아요. 저런 식으로 학습들이 타임 인스턴스 만드는 것이 길이가 다르거나 너무 길이는 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임 인스턴스 근데 기존이랑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가중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완전히 랜덤이 아니고 가중 샘플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중 샘플링도 혹시 예, 여기서 이 상황을 봤을 때 높은 수요량이 있으면은 그게 드물게 등장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좀 더 가중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드물게 발생하는 게 이상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낮은 수요량이 드물게 할 수도 있는데 좀 혹시 그런 생각은 너무 여기에서 고려하는 그 스케일 팩터는 파레토 법칙이랑 약간 유사하게 그러니까 특정 몇 개 항목에 대해서 그게 좀 영향력을 가질 만한데 걔네들이 잘 샘플링이 되지 않는 걸 방지하고자 평균값이 높은 애들을 좀 더 많이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네네, 맞습니다. 파레토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제가 파레토를 몰라서. 그러니까 70%의 수요량을 30%의 상품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 그 파워로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네. 일부의 항목들이 많은 양의 수요량을 가져가는 것처럼 네, 특성이 그쪽으로. 비슷한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시계열을 동시에 넣어서 학습을 랜덤하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개의 시계열 중에서 학습하는 그것들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데 거기 샘플링을 하는 거에서 저기 웨이티드 샘플링 스키마를 사용을 하고 사용하는 지표는 그 스케일 평균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평균값이 크면은 좀 더 자주 샘플링하고 평균값이 작으면은 좀 덜 샘플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혹시 DBAR 셔플이라고 나와있는데 혹시 그 제안하는 DBAR 모델이랑 셔플 모델이랑 뭐 어떤 게 다른 건지 그 자료에 잘 나타나지 않아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 셔플드. 그 셔플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 제가 첨부한 이 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셔플드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고, 여기서 그 피그 7 그 글에 보시면은 이제 타임 스텝이 이제 섞여 있다 이렇게 있을 텐데, 시계를 잘 모르는 네, 랜덤으로 시계를 섞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서 순서대로 좀 네, 섞어도 잘 나오면은 이제 그럼 안 되니까 그걸 잘 이제 섞이지 않았을 때잘 나오니까 궁금한 게 이게 학력부터 새롭게 그러니까 어떤 학력부터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뒷보더로 예측하는 이 논문의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기존에는 그러면은 바로 예측한 모델이 비교 대상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설명한 베이스라인 모델 보니까 확률부터 아래 가역시간이나 대급이 저걸 다 보니까 그 얘네도 분수에 확인한 다음에 디코더 학습하는 디코더를 예측한 방식인 것 같은데 부정상 확률 바로 예측하는 것보다 더 나아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 ISSM 같은 경우는 분포 기준인 것 같은데, LST인가? 근데 각 베이스라인 모델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디코더랑 디코더를 한 방법에서 약간 그래서 왜 이거 디코더 구조를 찾는 여기 보면은 이보다 디코더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그림을 해석해 보면 뭐가 사실 잘 다른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묘사 강요를 통해서 디코더를 해석한다고 하는데 이 그림상으로는 Z 벡터가 계속 그냥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계속 똑같은 Z 벡터를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프로와 디코더를 굳이 구분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왜 그걸 실제로 하는 건지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분은 그 입력 범위로 보통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 논문상에서도 인코더와 디코더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컨디셔널 레인지로 학습을 하는 부분이 인코더고, 이제 프레디션 레인지를 입력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디코더다. 그래서 근데 이게 구분되는 경우가 그 예측을 생성할 때 달라지긴 합니다. 예측을 생성할 때는
그 인코더는 이제 기존 값들을 이제 교사강요 느낌으로 이제 넣는 건데 이제 디코더에서는 이제 예측한 값들을 넣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인코더 디코더 구분되기도 합니다. 예측하는 과정에서. 아, 그러면은 일반적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아니라 그냥 학습을 인코더로 하고 디코더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근데 일반적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긴 한 것 같은. 인코더에서 그런 것 능력 없어요. 약간 예측하는 것을 인코더에서 출시된 거 같아요. 지금 더 없으신가요? 논문을 전에 한번 발표. 유명한 논문. 인가에서 뭘 했던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질문 주고 나왔던 내용들. 최정 학생 그 지금 이 확률적 인코딩 원하는 인코딩 네. 그 데이터셋에 의미하면